미국 대선의 최대 분수령이 될 TV 토론을 앞두고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 모두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미 대선 판세와 함께 TV 토론 관전 포인트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 태그 화면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두 후보 말 그대로 초박빙 속에 지금 토론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모레죠. 수요일 오전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는 TV 토론. TV 토론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기까지 온 과정을 보면 지난 토론 때 바이든 대통령도 사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련의 상황 때문에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번 토론입니다. 그렇죠. 미국 정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출마했고 경선에서 90% 이상의 득표를 해서 절차상으로 아무 하자 없이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으로 추대되는 것만 남았는데 그랬었죠. 사실 TV 토론 한번 잘못했다고 그 언론이 막 들고 일어나고 진보 진영에서 들고 일어나면서 후보 사퇴까지 결국 그렇게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역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 하나가 이런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해리스 후보가 정치적 저는 천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천운을 받아서 대선 후보로 이제 추대가 됐고 그 최초로 검증받는 무대가 이번 TV 토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부동층 유권자들에게 이제 그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통령 후보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생각한다면 바이든 대통령하고 박빙의 승부에서 TV 토론 한 번에 어떤 그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몰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기회를 해리스 후보를 맞이해서 또 한 번 이제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화요일 날 밤에 이제 뭔가 보여주겠다. 뭐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번 TV 토론에서 해리스 후보가 얼마만큼 기대를 충족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총 6번이나 토론을 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좀 평가를 내린 상황인데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첫 토론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번 토론이 해리스 후보에게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토론은 전문가마다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해리스를 위한 시간, 해리스의 검증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6번이나 TV 토론을 했고 경험도 많고 그리고 그 선거 캠페인, TV 토론을 포함한 선거 캠페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다 잘 알고 TV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는 이런 거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유권자들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 기준을 확립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뉴스에 트럼프 후보 관련된 웬만한 뉴스가 가지고서는 뭐 어떤 그 평가가 흔들린다든가 깜짝 놀란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그 TV 토론을 통해 가지고 해리스라는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로 삼을 것이고요. 자신에 대한 평가보다는 해리스 후보를 뭔가 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거고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정적인 공격 그리고 자신을 검증해야 되는 이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리스 후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검증의 시간. 그래서 얼마만큼 어떤 기대 수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 잘해야 본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리스 이야기하기 전에 트럼프가 이번에 특유의 인신 공격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이 내세우고 있는 선거 프레임 자체는 예. 굉장히 유효해요.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거거든요. 경제, 인플레이션 물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어떤 장바구니 물가 이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공격하는 것. 그리고 이미 남국경 문제에서 어떤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 문제, 그러니까 그 국경 경비가 소홀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민자들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내로 쏟아져 들어온다. 그래서 미국의 치안은 어떻게 되는가, 안보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유효한 공격 포인트예요. 예. 그래서 그 공화당 측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신 공격 말고 예. 또 바이든 행정부 실정을 부각시키는 정책 공격을 해도 충분히 어떤 그 유효한 공략 포인트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후보가 막 그 신성처럼 떠오르고 부각되고 모든 여론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인신공격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적실한 그 적시성 있는 공격 포인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신공격으로 스스로 점수를 까먹는 이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신공격을 하면 이것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TV 토론에서 얼마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6월에 그 TV 토론에서 초반부에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도 안 하고 점점 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변하셨나? 뭐 생각을 했는데 후반부에 가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예. 이번에도 얼마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뭔가 좀 진중하고 그리고 환한 그러한 인신공격하는 트럼프가 아니라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유쾌한 트럼프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는 지금 트럼프의 대역까지 세우고 그리고 뭐랄까 그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폭로했던 베테랑 토론 전문가도 섭외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해리스는?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의 어떤 성품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예.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세팅부터 해서 무대부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이제 가상인물까지 다 준비를 해서 이제 그 2분 발언까지 어떤 그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리허설을 통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함으로써 적응력을 키워가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가지고 뭔가 어떤 준비된 퍼포먼스 보여주겠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점은 아무래도 그 셀럽이시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방송 경험도 많으시고 임기응변에 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철저한 준비보다는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지속적으로 후보가 그 상대 후보가 어떻게 하나 하고 지켜보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제 그 어떤 리허설이라고 하는데 그 해리스 후보처럼 다 짜여진 그런 공간과 무대에서가 아니라 예. 그냥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제 그 주고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보 각자의 특성을 살린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낫다, 옳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두 후보 모두 이번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의 첫 토론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밤 9시, 미국인들이 TV를 가장 많이 본다고 하는 그 시간에 9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토론의 좀 형식적인 부분을 보면 어떤 자료도 없이 빈종이와 펜만 가지고 갈 수가 있고 또 상대 후보 발언 중에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이런 방식이 좀 트럼프 후보가 평정심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도 좀 궁금하고 이 토론 방식 어떤 후보에게 더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게 사실 올해 그 TV 토론에서 그러니까 2020년, 2016년에 너무나 트럼프 후보가 그 상대 후보가 발언할 때 끼어들고 이제 그 발언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2020년 같은 경우는 바이든 후보가 그 발언하다가 너무 트럼프 대통령이 끼어드니까 거의 막 욕을 하면서 굉장히 끼어들지 말라고 막 호통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TV 토론 6월달에 TV 토론에서 끼어들지 못하도록 이제 마이크를 꺼버리는 자신의 발언 순간에 마이크를 꺼버리는 그리고 후보가 직접 질문할 수도 없게 만드는 그러한 좀 엄격한 세팅을 만들었는데 예. 그것이 예상과는 다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차분하네 이러면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플러스가 되는 이렇게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해리스 후보 측에서 이러한 세팅에 대해서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 검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서로 그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공격 포인트, 즉 치고 빠지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참았다가 그 공격하고 이런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예. 뭔가 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자신의 공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강점을 가진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자신이 발언 때가 시간이 아니면 발언할 수도 없고 예. 그리고 서로 질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암으로써 검사의 경험을 가진 해리스 후보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가 없는 그런 세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번 그 TV 토론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해리스 후보는 존재감,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정심이거든요. 그래서 해리스 후보가 말씀해 준 것처럼 자신에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세팅에서도 얼마만큼 자신의 존재감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인신공격을 하지 않고 얼마나 평정심을 가지고서 정책적인 부분의 공격을 통해 가지고 해리스 후보를 곤경에 빠뜨릴 것이냐. 이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 두 후보 모두 해리스 후보는 이번이 처음 대선 TV 토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반부에는 굉장히 좀 경직되거나 뭔가 좀 그 떨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예. 후반부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초반에는 지난 TV 토론처럼 좀 이렇게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좀 그렇게 좀 진중한 모습 보여주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좀 더 그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인신공격이라든지 좀 터무니없는 주장, 어떻게 보다면 좀 거짓말도 좀 하시는 이런 모습이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다음 토론 뭐 예정돼 있거나 하는 것 없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번 한 번이 그 예. 서로가 약속한 두 캠프가 약속한 그 유일한 TV 토론이고요. 그리고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추가적인 TV 토론이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승자, 즉 이번 TV 토론의 승자라고 평가받는 후보 측에서는 더 안 하고 싶겠죠. 안 하고 싶을 거고요. 또 진 후보 쪽에서도 이것이 과연 계산을 하겠죠. 다시 한 번 더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또 다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TV 토론 이제 60일도 안 남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관전 포인트를 바탕으로 우리 시간은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는 거 시청자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조사되는 지지율, 여론조사도 좀 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가는 건 러스트벨트, 경합주라고 하는 곳인데 어떤 식으로 결과 나오고 있습니까? 굉장히 초박빙이죠.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 그 경합지에서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나의 사이트를 계속 보고 있는데 여론조사 그래요? 평균을 낸 사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방금 전에 보도를 한 것처럼 해리스 후보를 트럼프 후보가 1%포인트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건 하나의 예. 여론조사 결과인 것뿐이고요. 제가 보는 그 여론조사 평균을 내는 그런 사이트에서 보면 여전히 해리스 후보가 한 1.4%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요. 예. 주목해 볼 것은 이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다가 다시 좁히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언론들이 아무래도 해리스의 허니문 기간이 끝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바람이 거세게 불다가 점점점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이트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그 7개의 경합주 중에서 4개의 경합주는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예. 펜실베니아는 그 동률입니다. 타이고 2개 애리조나하고 노스캐롤라이나는 박빙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경합주에 있어서는 초박빙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리스 후보가 좀 앞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스 후보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서 그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추세는 이제 끝났고 점점점 또 후보 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초박빙의 어떤 판세가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내일 모레 TV 토론 결과에 따라서 어떤 그런 지지율 그 추이에도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러스트벨트 짚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썬벨트 지역도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공화당 지지 성향이 좀 강하다고 알려진 남부 지역 주들, 그중에서 조지아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이 4개 주가 이번 대선에서 어느 쪽의 승부도 예측할 수 없는 좀 경합주로 꼽히고 있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물가가 표심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그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인플레이션 물가예요. 예. 그래서 그 실물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 생필품 가격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려움이 있고 불만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런 불만이 바이든 행정부 해리스 후보에게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벨트에서 치솟은 물가가 해리스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선벨트뿐만 아니라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중서부의 그 세력권 공업지대도요.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 물가예요. 그 생필품 가격이기 때문에 어떤 이 러스트벨트라든 선벨트라는 이런 경합주에서 표심이 다른 세이프한 스테이트, 즉 지지율, 양당간의 지지율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 그런 주들보다 이렇게 그 박빙인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그 중요한 선거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표심이 그 두 후보 후보 간의 정당 간의 표차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경합적으로 불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스트벨트나 선벨트나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고요. 사실 조지아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플레이션 물가고요. 그 애리조나나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남북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불법 이민 문제가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예. 여전히 네바다나 애리조나 모두 다 이민과 경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생필품 가격이 계속 선벨트의 주요 도시에서 치솟아 가지고 어떤 물가가 오른다는 이러한 보도가 계속 나오게 되면 그리고 예. 유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면 이것은 해리스 후보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한 그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사실 해리스의 허니문이 끝났다에 대한 분석도 좀 전해주셨잖아요. 그럼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본인에 대한 컨벤션 효과가 끝났다는 여론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좀 어떤 전략을 통해서 지지층에게 호소를 좀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예.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선언한 7월 21일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최됐잖아요. 그럼 한 달 만에 민주당 단독 후보로 추대돼서 또 완전히 공식 후보로 이제 낙점이 됐단 말이에요.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그 해리스 후보 한 거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못 믿어서 민주당 지지층이 어떤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지를 표하는 것을 좀 꺼렸었는데 해리스 후보가 들어오면서 예상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지지층 결집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는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는 민주당 지지층이 최대로 결집한 그러한 지지율의 결과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꺾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지층을 총 동원했기 때문에 48%, 49%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거는 지지율을 최대로 끌어올린 것이고 이제 할 것은 뭐냐면 민주당 지지층을 계속 결집시킨 상태에서 조금씩 어떤 부동층의 표심을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몇 %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양극화가 심하니까 트럼프하고 해리스 둘 봤을 때 49 대 48, 48 대 47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남은 표심이 얼마나 네, 나겠습니까? 별로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이러한 모습이 보여질 거고 박빙으로 지속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5%, 3%, 5%의 표심에 부동층이 어떻게 포함이 되느냐. 누구에게 좀 더 유리하게 포함되느냐. 특히 경합주에서 어느 후보에게 보다도 유리하게 포함이 되느냐. 이것이 박빙의 승부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 입장, 트럼프 전 대통령 마찬가지겠습니다. 해리스 후보 입장에선 일단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원하기 위해서 결집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 토대 위에서 중도 확장성 위해서 조금씩 중도로 좀 팔을 펼치는 것. 지금 경제라든지 국경 문제라든지 프래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동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경합주 유권자들 표심을 잡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중앙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조금씩 이렇게 중앙으로 움직이는 것은 어떤 가치를 버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부동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이다. 그래서 이러한 또 선거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얼마만큼의 이제 어떤 부동층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리스 캠프에서는 SNS가 아니라 줌으로 소액 기부자 모금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인 95%가 $200 미만인 소액 기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월 기부액으로만 따져본다면 3억 6,100만 달러. 트럼프 캠프 모금액의 3배에 달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지지를 꺼려했던 민주당 지지층, 특히 여성이라든지 젊은 유권자.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자금 모금했을 때 주목해 볼 만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선거 자금을 갖다 기부하지 않았던 그런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소액 기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거고요.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해리스 캠프 쪽에서 트럼프 캠프보다 한 3배 정도의 많은 모금을 한 것은 이번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을 어떤 최대한 결집시키면서 이제 나타난 효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보면은 뭐 포토카드라든지 화보집 이런 것도 만들고 있어요. 그런 걸로 수익도 얻을 텐데 이거 근데 직접적으로 뭐 선거에다 안 쓰고 좀 뭐랄까 개인 사업과 좀 연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업가스럽긴 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여론을 갖다가 활용하는 거라든지 사업 수단은 굉장히 좀 천재적인 그러한 역량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선거 자금을 모금, 그러니까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또 모아진 그러한 자금을 갖다가 선거 캠페인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개인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얘기인 거죠. 아무래도 유권자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어떤 그러한 물품을 트럼프 대통령 굿즈라고 하죠. 이러한 물품을 갖다 구매해 준 것은 선거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이 들어간 것인데 그것을 개인적인 사업이라든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떤 유권자들의 어떤 바람에 대해 호응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 조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가지고 선거를 모금하고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그런 모습은 지속적으로 보여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 원로들의 지원 사격을 받은 것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원로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정책적 지향점이 전통적인 공화당 주류가 생각하는 지향점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보호무역주의적인 성향, 그리고 보다 극단적인 어떤 인종, 백인 우월주의라든지 여타 보여주고 있는 극단적인 정치적 지향점은 공화당이 지향했던 이런 전통적인 모습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화당 같은 게 보수 정당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포용과 또 관용을 통해서 자유를 중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이라든지 뭔가 세계에서의 모범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위엄이나 권위를 지키기 위한 그런 모습을 중시하는 그런 정당인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구하는 거래 중심 동맹관이라든지 비용 편익을 따지는 그런 모습은 사실 거리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나와서 2024년에 이제 8년에 걸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신념이 많이 반영된 공화당의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러한 모습은 공화당 오래된 원로라든지 주류가 봤을 때는 여전히 좀 가까이 하기 먼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2024년에도 공화당 원로들이 어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이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원래 공화당의 모습과 좀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과 얘기하다 보면 11월 빨리 와서 대선 결과 좀 궁금해집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